네, 우리 첫 시간이네요.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챕터 1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이게 어떤 뭐 법률의 이름이 아니에요. 노동법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법률의 총체적 이제 기준이 되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히는. 근데 거기 보면 제1절 되어 있고 1번에 노동법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양걸 1번 노동법의 개념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종속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간 노사자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며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 인격 완성을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가리 2번 노동법의 특징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동그라미 2번 근대 시민법 원리 수정 동그라미 3번 종속 근로관계 규율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 실현 동그라미 5번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요. 얼핏 보면 알 것 같은 얘기인데 사실 심오하게 들어가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보면 특히 근대 시민법 원리가 수정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요. 얘를 알려면요. 우리가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알아야지만 이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보면 노동법의 탄생 배경입니다. 정확히는.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요. 보면 우리가 16세기나 17세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때부터 얘기는 시작돼요. 16세기, 17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어떠한 시대였어요? 왕정시대라고 표현하죠.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왕, 그 다음에 귀족, 뭐 성직자, 지주,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평민, 그 다음에 농노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수평적,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에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위에 사람들의 생활상은 생각할 거 없는데 여기요. 농노 이런 사람들의 과거 생활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의 어땠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가 나는 이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농사 짓기 싫어 나는 뭐 연예인 할 거야.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죠.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조금 더 교육이 잘 되는 그런 도시로 이사하고 싶어.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의 정책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저 사람을 비판할래. 이런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있나요? 했다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목이 달아나죠. 그렇죠? 즉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계급 구조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24시간 뼈 빠지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내가 땅 한 마디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왕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이런 지주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개념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뭐예요? 결국에? 이런 수직적 계급 구조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일으킨 게 뭐예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이 수직적 계급 구조 타파하고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헌법에다가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뭘 했냐면 첫 번째 헌법에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뭐 언론 비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다 기재를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뭔데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싶었던 거 뭐예요? 부를 축적하고 싶었어요.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와 상대방이 가진 무언가를 교환, 기타 등등 해가면서 어떤 계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한 게 바로 시민법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민법 3대 원칙의 첫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얘가 뭘까요? 이름 그대로예요.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양 당사자, 계약 상대방 간에 어떠한 내용이든 약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계약자의 원칙이고, 두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네가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배상은 해주겠지만 다만 그건 어떠한 경우에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너에게 배상을 해주겠다. 세 번째, 그다음에 소유권 절대 원칙. 네 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야 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유로, 그리고 어떤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시작됐냐면요, 이후에 요런 게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뭐예요? 과거에는 집에서 새끼줄 꼬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렇게 뭐 조물조물하게 하다가 이제 큰 공장들 지어놓고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증기기관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화가 가능해졌다고요. 이제 해서 우리 이제 저기 왕, 귀족, 지주, 성직자, 기타 등등 기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수직적인 계급 구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계급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것이에요. 뭐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죠. 부르주아.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 뭐예요? 부르주아 뭐예요? 이 사람은요, 이 당시에 생산에, 대량 생산 체계에 걸맞는 생산 시설, 자본, 토지, 용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이 프롤레타리아는 뭐예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 빼고. 뭐 가졌나요, 이 사람? 내가 노동력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노동력은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회적 계급으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 뭐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내가 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가지 계층이 만나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모순이냐면, 보세요. 지금이요. 지금이 아니죠. 이 당시에 내가 물을 3리터 받고 빵을 2조각 받고요.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주 7일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한가요? 이 당시에 가능해요. 왜요? 뭐에 의해서 가능해요? 예요.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만 있으면 가능하다며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도 아닌 빵 쪼가리 받고 15시간, 14시간씩 일하는 거 가능했단 말이죠. 가능했어요. 그리고요, 여성이나 연소자,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여성 중에서도 특히 인부나 산부, 그러니까 임산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광부로 일을 하는 거 돼요? 이 당시에 됩니다. 왜요? 계약자의 원칙이라며요.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양당사자 의사합치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갱내 석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고. 왜 석탄이 많이 필요해요?
증기기관 돌려야 되니까 석탄 떼야 되잖아요. 뭐 다른 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석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광물, 석탄이라든지 광물을 캐내는 산업들이 같이 활성화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당시에 갱도를 파는 기술이 지금 현대사회만큼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입구가 상대적으로 좁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갱도도 상당히 좁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성인 남성보다요, 누굴 선호해요? 덩치가 작고 왜소한 연소자나 여성을 선호했다고, 이 당시에 갱내 근로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헌에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생존 기대 연한이요, 28세였어요. 28세. 28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였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기계에 손이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이래서 내가 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나 이거 일하다 다쳤는데 배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가 또 가로막아요. 어떤 원칙이? 과실책임 원칙이야. 내가 너보고 졸라고 했냐? 내 잘못 없어. 네가 졸았으니까 기계 손이 빨려 들어갔으니까 내 과실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난 너에게 배상해 줄 게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직장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의 종류가 뭐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 이 4대 보험을 국가에서 납입을 강제하는 건 왜요? 국가가 정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요, 뭐 보험료를 내는데 그 보험료를 물론 근로자도 냅니다. 하지만 그의 절반 정도는 누가 내줘요? 회사에서 내줘요. 사업주가 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온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요? 소유권 절대 원칙. 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건데 미쳤냐 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보장도 못 받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 16, 17세기에 이 수직적인 선천적인 계급 구조로 인해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자유권적 기본권 만들고 시민법 3대 원칙까지 만들어서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저 수직적 계급 구조 하에서 발생했던 모순점들이 다 해결이 됐냐고요. 우리 완벽한 유토피아에 지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하면 심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고요. 여기도 분명히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후천적으로 수직적인 계급 구조,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발생해 버리고 있었다고요. 그걸 막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유가 없을 때는 자유가 정말 좋은 거를 알아서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죠.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자유도 좋은데 국가는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뭐라고요? 자유권적, 저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은 뭐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뭘 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보호해달라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여기서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이 뭐라고요? 헌법의 32조, 헌법 33조의 내용이고, 얘는요, 헌법 32조는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를 총칙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를 총칙으로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는 뭐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보호, 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보호,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반 노동법, 노동관계 법률들이 파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률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직업안정법,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자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부터 해야 돼요? 노동관계 법률, 근로기준법 이걸 배우기 전에 당연히 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률들이 이거에 파생돼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노동법에 뭘 본 거예요? 노동법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연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 노동법의 의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실 내용이고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노동법 왜 만들어졌다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질이라며요.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건데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보장해달라 이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됐고 동그라미 2번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입니다. 근대시민법이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시민법 3대 원칙 이게 근대시민법입니다. 그럼요. 얘는 여전히 이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반 민사상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만들 당시에 그럼 이것들을 싹 부정해버리고 결국에는 이런 자본주의 원칙들 싹 부정해버리고 사회주의로 넘어가자 그게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목적인가요? 아니라고요. 얘네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부정이 아니라 수정을 해서 다 같이 조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 종속 근로관계, 근로자의 근로관계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노사 대등을 실현하고요. 동그라미 5번 종국적으로 뭐예요? 자본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넘어가자가 생존권적 기본권의 목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일부 시민법 원칙을 수정해서 뭘 하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를 이룩하자 이거 아니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관계 양가로 1번 노동법의 체계 동그라미 1번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을 각각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이거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뭐라고요? 헌법 32조 동그라미 2번 집단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에요. 헌법 33조입니다. 동그라미 3번 협력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4번 고용관련법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개별적 집단적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제 사회가 점점 다변화 되면서 이에 속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들이 또 파생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인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크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헌법 32조가 뭔지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이 어떤 건지 헌법 33조가 뭔지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밑에 노동법의 효력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노동법의 효력 관계요.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뭐예요? 민사법원, 형사법원, 가사법원 할 때 그 법원이에요. 그 법원이면 제가 뭐냐고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법원이요. 뭐냐면 법의 근원입니다. 결국에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재판에 있어서 법관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법 규범의 총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용자와 을이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둘이 잘 근로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해요. 분쟁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어디서 분쟁이 발생하냐면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를 내가 사용자는 네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기록하면 내가 너한테 연차 15일을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을은요. 근로자는 아니다. 사장님 당신 나에게 연차 유급휴가 20일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둘이 싸워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찾아가요? 이제 판사님 앞에 찾아가야 되죠. 법관에게 찾아가야 되죠. 둘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법률 관계를 좀 해소해 주십시오. 법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법관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 야 사용자 네가 좀 더 진실하게 생겼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나라는요. 명확하게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성문법주의. 즉 관련된 법률들이 다 뭐예요? 법원으로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거를 보고 야, 너 생긴 게 좀 진실하게 생겼다. 이거 아니라고요. 사또재판도 아니고. 그렇죠. 법관이 봐야 되는데 법관이 봐야 되는 즉 보고 이런 법률상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문서들이 봐도 뭐다? 이 법원이다. 문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법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 뭐다? 법원이라고요. 법관은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헌법을 먼저 볼 거예요. 근데 헌법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밑에 근기법,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 그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만 위에 올렸을게요. 법관이 보는데 처음에 헌법 생략하고 근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근기법을 봤더니만 뭐라고 돼 있냐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하면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걸 봤더니 단체협약, 그 밑에 근로기준법보다 하위의 규범이에요. 단체협약. 이게 뭐냐면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여기는 근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단협은 없고 그 다음에 규범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에 봤더니 연차 15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근로계약 저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봤더니 여기 20일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야 우리 취업규칙이 15일이라고 돼 있네. 근로자는 우리 근로계약을 좀 봐라 20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연차라는 같은 이슈를 가지고 법원 간에 각각 다르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법관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법원 간 충돌의 문제예요. 특히 법원 중에서도 상위 규범, 상위 법원과 하위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얘가 상위, 얘가 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얘가 제일 하위 법원이고요. 그 위에가 상위 법원이에요. 즉 하위 법원과 상위 법원들이 충돌하고 있죠. 상하위 법원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입니다. 법관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나요? 이분은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슈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대원칙은요. 상위 규범이 우선합니다.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이에요. 지금 얘 빼고 얘 빼면 위에 있는 상위 법원인 취업규칙과 하위 법원인 근로계약이 충돌하죠. 이랬을 때 뭐가 우선한다고요? 상위 규범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15일이 우선해요. 근데 그럼 법관은 야 근로자 네 말이 틀렸어. 사용자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일반 민사를 배우는 건 아니죠. 민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에서는요, 일반 원칙과는 다르게 좀 특이한 원칙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뭐예요? 유리하죠. 20일을 주니까. 이랬을 때 상위 법원보다 하위 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원칙이 뭐예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은 모르겠는데 노동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수하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합니다. 대원칙은 뭐예요? 어쨌든 원칙은 상위 규범이 우선하는데 그거는 얘가 못 미칠, 얘가 이 15일보다 낮은 조건 10일 이렇게 될 때 얘기고, 만약에 하위 규범이라도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어떻게 된다? 상위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하게도 예외예요.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세요. 이건 우리가 지금 본 건 뭐예요? 상위 법원과 하위 규범이 충돌할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의의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동의 법원 간 충돌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요. 1991년에 시행되었던 근로기준법과 2019년에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충돌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연차가 5개였는데 지금은 연차가 15개예요. 이러면 구법을 따라야 돼요? 신법을 따라야 돼요? 동의 법원인데 그럼 당연히 신법을 따라야죠. 신법 우선의 원칙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배 타시는 선원분들 있어요. 배를 타시는 선원분들. 배 타시는 선원분들을 보면 그분들 약간 근로조건이 험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원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원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요. 배 타는 선원분들에게는 동의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과 선언법 이렇게 동의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금기법이 적용돼야 돼요. 선언법이 적용돼야 돼요. 당연히 특별법인 선언법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선언법이라는 특별법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법의 내용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양가로 2번에 노동법의 효력관계 동그라미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한 페이지 넘어와 보시면요. 다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그냥 일반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관통하는 대원칙이고요. 우리 노동관계 법률은 뭘 위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특수하게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 뭐예요?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얘는 상하의 법률이 충돌할 때 내용이 아니라 동의의 법률이 충돌할 때 뭐가 우선하다?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 보시다시피 남녀고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만약에 남녀고평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는 선언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기법이 어떻게 된다?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알아봐야겠죠. 잠깐만 쉬시겠습니다.